한국 때문에 한 나라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130만 헥타르, 99년 무상임대. 한국 기업이 섬의 절반을 장악하려 한다는 단 한 줄의 보도. 48시간 뒤 수도는 불탔습니다. 300명의 피가 흘렀고 대통령은 망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새로운 제국이다. 과거 전쟁의 참화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타국의 생존권을 약탈한다는 결론. 국제사회는 그 잔인한 반전에 열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새로운 약탈자가 된 걸까요? 오늘 15년 동안 묻혀있던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다시 열어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책상 위로 쏟아진 문서 더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30만 헥타르, 99년 무상임대, 비밀계약. 이 세 단어가 제 눈앞에서 붉게 타올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특종이 아니라 폭탄이었으니까요. 저는 에드워드 헤일입니다. 런던의 한 국제 매체 탐사팀 소속 기자였어요. 문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부 내부 인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암호화된 메일로 전송한 PDF 파일 27페이지. 그 안에는 한 아시아 국가가 세계 4위 섬나라의 농지를 장기간 확보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계약서 초안, 경제성 분석 보고서, 지도상 표시된 개발 예정 구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했죠. 저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라 지시했고 저는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어요. 정부 공식 사이트, 국제협약 데이터베이스, 농업개발 관련 백서를 모두 뒤졌습니다. 교차 검증을 반복했죠.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협약이 아니라고. 이건 약탈이라고. 어린 시절 아프리카에서 보낸 3년이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간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목격했어요. 외국 기업이 들어온 뒤 땅을 잃고 떠나는 농민들을, 수확물이 해외로 실려나가는 트럭 행렬을, 그리고 그들이 남긴 빈 창고를.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를. 그때부터 제 안에는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약자를 먹이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그 패턴은 반복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가 해외 농지를 확보하려는 시도. 표면적으로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 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쳤어요. 단호하게, 명확하게. 기사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신식민주의의 새로운 얼굴. 130만 헥타르 토지 쟁탈의 실체. 본문 첫 단락에서 저는 선언했죠. 이것은 투자 협약이 아니라 식량 반출을 위한 장기 점유라고. 99년이라는 기간은 실질적 영구 소유와 다르지 않다고. 현지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명시하며 저는 그들을 토지 쟁탈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신흥 강국의 확장주에 식량 안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자원 약탈, 아프리카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아시아 버전. 제 문장은 날카로웠고 제 논리는 단단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주요 수출국들이 자국 우선 정책으로 수출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일부 국가는 식량 위기로 폭동까지 일어났죠.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 된다는 데이터도 제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맥락은 제 기사에서 단 한 문단으로 축소됐어요. 세 줄짜리 배경 설명으로 끝났죠. 저는 구조적 배경보다 도덕적 프레임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생존 전략이든 뭐든 다른 나라의 땅을 99년간 빌린다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제 확신이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부편집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냐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반론권을 줘야 한다고.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약탈자의 변명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팩트는 명확하고 구조는 분명하다고. 이건 권력 감시이지 양비론 게임이 아니라고.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이 제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열정을 인정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옳다는 확신을.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제 시선은 또렷했어요. 기사 작성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모든 문장을 세심하게 다듬었어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날카롭게, 객관적인 듯 보이면서도 분노를 담아. 제가 인용한 전문가들은 모두 해외 농업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학자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빌려 제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식민지 시대의 플랜테이션 농장이 21세기에는 장기 임대 계약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 구조를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기사가 나가던 날 아침,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템스강 너머로 해가 떠올랐고 런던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생각했죠. 오늘 이 기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거라고. 정의는 때로 불편해야 한다고,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쓴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제가 만든 프레임이 어떻게 폭발할지. 그리고 15년 뒤 제가 그 모든 것을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오전 10시,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메인 페이지 톱에 배치됐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서도 동시에 공유됐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첫 1시간 만에 5만 뷰를 넘었습니다. 2시간 뒤엔 15만, 3시간 뒤엔 30만. SNS에서는 분노 섞인 공유가 폭발적으로 이어졌어요. 트위터 트렌드 3위의 토지 쟁탈이라는 키워드가 올랐고 페이스북에서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현대판 식민주의, 21세기 약탈, 신제국주의. 사람들은 제가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분노는 즉각적이었고 확산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저는 댓글창을 스크롤하며 뿌듯함을 느꼈죠. 제 문장이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동료 기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박 났다고, 이번 주 최고 화제작이 될 거라고. 팀장은 축하 메일을 보냈고 편집국장은 다음 기획도 맡기겠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펼쳐졌고 제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알림이 울렸죠. SNS 멘션, 이메일 메시지. 전 세계에서 제 기사를 읽고 반응하는 사람들. 저는 잔을 들어 스스로에게 건배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기자로서 제 역할을 해냈다고 믿었어요. 침묵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의 편에 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속도, 이 확산, 이 분노가 과연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48시간 뒤에 왔습니다. 48시간. 제 기사가 게재된 지 정확히 이틀이 지났을 때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그 섬나라의 수도였어요. 현장을 직접 취재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확신보다는 흥분에 가까웠습니다. 제 기사가 만든 파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후텁지근한 열기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택시기사는 제가 기자라는 걸 알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이야기 때문에 왔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거리가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했습니다. 마리안 라코토. 20세 대학생으로 농촌 출신이었고 계약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어요. SNS에서 그녀의 게시물을 발견했고 인터뷰를 요청했죠. 그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리안을 만났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였는데 창밖으로 시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플래카드를 만들고 구호를 연습하는 모습. 마리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공청회도 없었으며 농민들은 신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그녀의 아버지는 소규모 농민이었는데 자기 땅이 계약 대상 지역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그녀의 말을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번역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한국의 압박으로, 공청회 부재를 외국 자본의 밀실 거래로, 농민의 공포를 토지 약탈의 증거로. 그때 마리안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투명성 없는 정치에, 부패한 관료들에게. 하지만 저는 그 분노의 방향을 조금씩 틀기 시작했어요. 제 질문은 이랬습니다. 그 불투명한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 건 외국 기업 아닙니까? 99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한 건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두렵다고. 저는 그 두려움을 포착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공포, 외국 자본, 장기 점유, 주권 침해. 오후에는 빅토르 카심을 만났습니다. 정부 경제고문이었던 그는 해외 농업 개발 정책 설계자였어요. 그를 만난 건 정부 측 입장도 들어야 한다는 편집부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빅토르는 정부청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식량 위기, 곡물 가격 폭등, 수출 제한 조치들. 자국의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해외 농업 개발은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들으면서도 반박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투명성 부족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럼 결국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 빅토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계약 자체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의 말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냈습니다. 절차상 문제 인정, 투명성 부족, 졸속 추진. 나머지 맥락은 제 노트에서 점점 흐려졌어요. 생존 전략이라는 단어는 변명으로 들렸고 식량 위기라는 배경은 부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농촌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계약 예정 지역 근처에 사는 농민 자코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비포장 도로를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코는 40대 중반의 농민이었어요. 그는 집 앞마당에서 저를 맞았는데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이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코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정부가 뭐라고 설명했는지도 모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하려는지도 모른다고. 다만 두렵다고. 땅을 잃을까봐, 생계가 무너질까봐. 저는 그 두려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 펜은 이미 해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코의 두려움은 정보 부족에서 온 것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외국 자본의 위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잘 모른다고 말한 건 정부의 불통 때문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불투명한 거래의 증거로 기록했죠.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하루 동안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위로 문장들이 흘러나왔어요. 공포에 떠는 농민, 일방적 추진, 외국 자본의 압박, 주권 침해. 제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고 제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사 제목을 메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침묵 강요당한 농민들의 공포. 본문 구성도 떠올랐어요. 마리안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자코의 두려움으로 마무리하는 구조. 빅토르의 발언은 정부의 변명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미세한 위화감이 스쳤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마리안이 분노한 건 정부였는데 제가 한국으로 방향을 튼 건 아닐까? 자코가 두려워한 건 정보 부족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외국 침략으로 포장한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구조를 봐야 해.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99년 계약을 제안한 건 누구인지. 제 확신은 다시 돌아왔고 위화감은 사라졌어요. 창밖으로 수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거리 곳곳에서 불빛이 번쩍였죠. 시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프레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의의 시작이라고. 침묵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때 몰랐던 건 그 목소리가 어디로 향할지, 그 분노가 무엇을 부술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추가 인터뷰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분위기는 하루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편집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빨리 후속 기사를 보내라고. 전 세계가 이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가 수집한 분노를, 제가 번역한 공포를, 제가 만든 프레임을 담아서.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송고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의 토지 쟁탈, 침묵 강요당한 농민들의 증언. 본문에는 마리안과 자코의 인터뷰가 담겼고 빅토르의 발언은 정부의 무책임한 변명으로 처리됐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식량 안보라는 명분 아래 아프리카의 토지를 99년간 점유하려 한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21세기형 식민 지배다. 송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더 강렬했어요. 더 직접적이었고 더 명확했죠.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본문 전체에 걸쳐 17번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 기업, 한국의 전략, 한국의 확장주의. 저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시화했어요. 기사가 게재된 지 10분 만에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페이스북에서는 분노 댓글이 쏟아졌어요.
신식민주의 한국, 토지 약탈국 한국,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한국. 제가 만든 프레임이 그대로 복제되며 확산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가디언도 르몽드도 따라왔죠. 국제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의 아프리카 토지 확보 전략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조회수는 첫날 100만을 넘었고 공유 횟수는 5만 건을 돌파했어요. 편집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올해 최고의 특종이라고. 유럽 주요 매체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묘한 흥분이 치솟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어요. 제 문장이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토지 계약을 즉각 중단하라. 신식민주의적 자원 약탈을 규탄한다. 그들은 제 기사를 근거 자료로 인용했어요.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촉발한 움직임이었으니까요. 런던의 지성인들이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에드워드 헤일은 현대판 노예제를 고발한 용기 있는 기자다. 옥스퍼드 대학의 아프리카 연구소 소장은 세미나에서 제 기사를 교재로 사용했다고 전했죠. 저는 27세 기자에서 인약 국제적 주목을 받는 탐사 저널리스트가 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동료들이 박수로 저를 맞았습니다. 팀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자네가 권력 감시의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확신에 차 있었죠.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침묵하는 부정의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지만 그 사이 현장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런던으로 돌아온 그 시각, 수도의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폭증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대학생 중심의 평화 시위였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 두 번째 기사가 나간 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 다음엔 수천 명이. 그들이 외친 건 더 이상 투명성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물러가라, 신식민주의를 막아라, 우리 땅을 지켜라. 제가 만든 프레임이 거리의 구호가 됐고 제가 쓴 단어들이 플래카드에 적혔습니다. 시위는 격렬해졌습니다. 대사관 벽에 페인트가 뿌려졌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경찰이 진압에 나섰지만 군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합류했죠. 거리 곳곳에서 한국 국기가 불탔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선언됐어요. 저는 런던에서 그 뉴스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투피플러스시가 생중계를 내보냈고 CNN도 속보로 다뤘죠. 화면 속에서 시위대는 제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한 시위 주도자는 카메라 앞에서 외쳤습니다. 영국 기자가 밝힌 진실을 우리는 안다. 한국의 토지 약탈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부 차장이었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기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현장이 들끓고 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변화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이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시위는 폭동으로 변했고 일부 과격파가 정부 청사를 습격했어요.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고 최루탄과 돌이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연기가 자욱한 거리, 피 흘리는 사람들, 불타는 건물. 마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냐고.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거리가 전쟁터가 됐다고. 처음 의도와 달라졌다고. 우리는 투명성을 원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한국 탓이 됐다고.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세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변화는 원래 혼란스러운 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부패한 정권과 외국 자본의 결탁을 끊어내려면 이 정도 충격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군부가 개입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탱크가 거리에 배치됐어요. 시위대는 해산 명령에 불응했고 충돌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자코의 얼굴을 봤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그 농민이 시위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은 물러가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죠. 국제 언론들은 제 이름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에드워드 헤일의 폭로가 촉발한 민중 봉기. 토지 약탈을 고발한 기자의 용기.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스크랩했어요. 제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며. 편집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장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추가 보도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지금 멈추면 안 된다고,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는 제 의견으로 정리됐죠. 저는 세 번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신식민주의 세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본문에는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을 담았고 유사 사례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결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제국주의적 야망을 키워왔다. 아프리카는 그들의 식량 창고가 아니다. 기사를 쓰는 동안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전 세계가 제 시각을 지지하고 있었고 제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의를 구현하는 기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수도에서 유혈 충돌 발생, 최소 50명 사망.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50명. 제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만에 50명이 죽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안전한 사무실. 저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문장이 도착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 폭력을 선택한 건 그들이고 부패한 건 정권이며 불투명한 계약을 추진한 건 한국이라고. 변화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그렇게 저는 제 양심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탄을 세상에 던졌죠. 세 번째 기사가 나간 지 72시간 뒤 저는 투피플러스시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보도가 혁명의 도화선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세상을 뒤흔든다고. 그것이 저널리즘의 힘이라고. 스튜디오를 나서며 저는 느꼈어요. 제가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됐다고. 그날 밤 현장에서 보내온 영상을 봤습니다. 수도 중심가가 불타고 있었어요. 정부 청사, 국회의사당, 그리고 한국 대사관. 특히 대사관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담장을 넘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창문마다 불길이 치솟았죠. 태극기가 찢겨나와 거리에서 불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희열이었어요. 제 문장이, 제 단어가, 제 프레임이 저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사실. 저는 런던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죠. 나는 펜으로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나는 신이 됐다고. 편집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사망자가 300명을 넘었다고. 우리 보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도했을 뿐이라고. 폭력을 선택한 건 현장의 사람들이라고. 부패를 방치한 건 정권이고 불투명한 계약을 추진한 건 한국이라고요. 국장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자네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다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과 그저 기록하는 사람은 다른 법이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탱크 부대가 수도를 장악했고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쿠데타를 주도한 장군은 국영방송에 나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외세의 침탈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고. 부패한 민간 정부가 국토를 팔아넘기려 했다고. 그리고 그는 제 기사를 인용했어요. 영국의 양심적 기자 에드워드 헤일이 폭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우리 땅 130만 헥타르를 99년간 약탈하려 했다. 이는 신식민주의 침략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군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이, 제 문장이 쿠데타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합리화했죠. 군부가 내 보도를 이용한 건 그들의 선택이라고. 나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라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건 부패한 민간 정부 탓이라고. 편집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부편집장이 물었어요. 우리가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당한 것 아니냐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사실을 보도했고 그 사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우리 책임 받기라고. 오히려 이것은 부패한 체제가 무너진 증거라고. 팀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헤일, 자네 정신 차리라고. 300명이 죽었다고.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변화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미국 독립도 모든 위대한 전환에는 피가 흘렀다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걸음이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 눈빛에서 저는 공포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의 무게를. 그날 오후 현장에서 추가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거리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농업개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었죠. 군부는 그들을 침략자라고 규정했고 군중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 흐르는 눈물. 한 남성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농업기술 협력을 하러 왔을 뿐이라고. 우리는 침략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군중은 돌을 던졌고 군인들은 그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미세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밀어냈죠. 그들이 무고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99년 계약을 추진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리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투명성을 요구했어요. 민주주의를 원했죠. 그런데 지금은 군부 독재가 됐어요. 당신 기사가 쿠데타의 명분이 됐다고요. 저는 답장을 쓰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타이핑했죠. 마리안, 나는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 진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현장의 선택입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나는 기자일 뿐입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제 문장이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군부 정권은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계약은 무효화됐고 한국 국적자들은 72시간 내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떠났죠. 국제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신식민주의 야욕, 아프리카에서 좌절. 에드워드 헤일의 폭로가 불러온 역사적 전환.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모았습니다. 제 업적의 증거로. 편집국에서는 제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의 탐사보도상. 시상식에서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했어요. 저널리즘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때로 그 진실은 세상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른 이미지가 스쳤습니다. 불타는 대사관, 무릎 꿇은 한국인들, 300명의 시신, 탱크가 장악한 거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필요한 과정이야. 부패한 체제가 무너지고 신식민주의가 좌절됐어. 이것은 승리야. 역사는 나를 기억할 거야. 그날 밤 저는 트로피를 책상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표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정의를 말하면서 오만해졌고 진실을 외치면서 냉혹해졌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안전한 일상. 하지만 제 문장이 도착한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죽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군부가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다시 봤습니다. 올해의 탐사보도상.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에드워드 헤일,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기자.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제가 밝힌 게 정말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만든 프레임이었을까? 저는 정의를 구현한 걸까? 아니면 괴물을 만든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잔 더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나는 옳았다고. 나는 기자로서 할 일을 했다고.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이 제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시상식은 계속됐습니다. 국제언론인 협회상, 탐사보도 대상, 올해의 저널리스트. 런던, 뉴욕, 파리를 오가며 저는 트로피를 받았어요. 단상에 오를 때마다 박수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기자라고. 진실을 밝힌 영웅이라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트로피가 쌓일수록 제 책상은 화려해졌지만 제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국제부 동료에게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현장 상황 업데이트였어요. 군부 정권 수립 6개월 후의 현황.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읽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부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을 해산시키고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쿠데타 이전보다 인권 상황이 악화됐으며 빈곤율은 15% 증가했다. 민주주의 지수는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흘렀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43명이 실종됐고
야당 정치인 17명이 구금됐으며 언론인 8명이 추방됐다. 그들이 외친 민주주의는 이제 금지어가 됐다. 제가 구원하려 했던 나라가 더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자코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상을 받고 우리는 감옥에 갑니다. 그날 오후 편집회의에서 후속 보도건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떠난 자리에 중국 기업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죠. 한국의 99년 무상 임대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125년 유상 임대에 생산물의 95%를 반출하는 조건이었어요. 현지 고용 의무도 없었고 환경 기준도 낮았습니다. 게다가 군부 정권과의 거래라 투명성은 제로였죠. 부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이것도 보도할 건가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몰아낸 자리에 더 나쁜 게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도하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동료들이 제 얼굴을 쳐다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안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저는 제목을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에드워드에게 마지막 편지. 본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문장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에드워드, 당신은 영웅이 됐죠. 상을 받고 유명해지고 책도 낼 거라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옥이 됐어요. 당신이 정의라고 부른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아세요? 우리는 투명성을 원했어요. 정부에게 설명을 요구했죠. 그런데 당신은 그 분노를 한국으로 돌렸어요. 신식민주의, 토지 약탈, 침략. 그 단어들이 거리를 불태웠고 군부에게 명분을 줬어요.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신문은 검열되고 집회는 금지됐어요. 제 친구들은 숨어 지내고 아버지는 농사를 포기했어요. 중국 기업이 땅을 빌렸는데 한국보다 조건이 훨씬 나빠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항의하지 못해요. 군부가 총을 들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물었죠. 한국이 99년 계약을 제시한 게 문제 아니냐고. 그런데 에드워드, 당신은 우리 정부가 왜 그 계약을 받아들이려 했는지 물어봤나요? 식량 위기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한국이 제시한 기술 협력, 인프라 투자, 고용 창출 계획은 왜 기사에 없었나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죠. 당신이 침략자라고 부른 나라의 언어를.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에서 온 의료팀이 우리 마을에서 10년간 무료 진료를 했더라고요. 당신 기사엔 그런 이야기 없었죠. 에드워드, 당신은 선을 그었어요. 약자와 강자, 피해자와 가해자. 그 선은 명확했고 단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시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의 기사는 폭발했어요. 하지만 그 폭발이 남긴 건 잔해뿐이에요. 당신은 런던에서 안전하게 상을 받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 잔해 속에 살아요.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정의를 지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잃었어요. 마리안 드림.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답장을 쓰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았으니까요. 맥락을 축소하기로 선택한 건 저였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어요. 책장에 꽂힌 트로피들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새겨진 제 이름, 화려한 수상 내역. 하지만 그것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안전한 삶. 저는 여기서 와인을 마시며 정의를 말했어요. 하지만 제 정의가 도착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고 친구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집국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어깨를 두드렸어요. 출판사에서 책 제안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펜으로 쓴 혁명.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비둘기가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 속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국제뉴스 속보였죠. 중국 마다가스카르와 125년 농지 계약 체결. 군부 정권, 외국 투자 확대 환영.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추진했던 것보다 3배 넓은 면적, 2배 긴 계약 기간, 훨씬 적은 현지 혜택. 댓글창에는 이런 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에드워드 헤일이 한국을 몰아냈더니 중국이 들어왔네. 이게 정의인가?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오후에 팀장이 불렀습니다. 중국 건도 보도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신식민주의는 신식민주의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팀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헤일, 괜찮은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앉아 트로피들을 바라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모두 8개였습니다. 제 승리의 증거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라고.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한국을 몰아냈지만 더 가혹한 계약이 들어왔고,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군부 독재가 들어섰고, 농민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더 깊은 가난에 빠졌죠. 제가 한 건 뭐였을까요? 프레임을 만든 것, 분노를 증폭시킨 것, 복잡한 구조를 단순한 선악으로 치환한 것, 그리고 그 모든 걸 정의라고 부른 것.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와인이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마리안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의를 지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잃었어요. 저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옳았을까? 제가 한 일이 정말 정의였을까? 아니면 저는 그저 제 확신에 취해 세상을 단순화했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제 안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로피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차갑고 공허하고 텅 빈 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만든 정의가 사실은 폭력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그래서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균열을 무시하며 떨림을 감추며 공허함을 술로 채우며 승리라는 가면을 쓴 채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 칼럼니스트로 자리를 잡았어요. 탐사기자 시절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지만 대신 안정적인 커리어를 갖게 됐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안의 목소리는 1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맥락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 문장이 들렸고 저는 술로 지웠죠. 15년 동안. 어느 날 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상 받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친구 아빠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줬죠. 아내가 잠든 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15년 동안 열지 않았던 파일 박스가 구석에 있었어요. 트로피 옆에 쌓인 파일 박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15년 전 보도 자료들이었죠. 저는 무심코 박스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맨 위에 있던 건 제 첫 번째 기사 출력본이었습니다. 신식민주의의 새로운 얼굴. 저는 그걸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쓴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다 한 문단에서 멈췄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는 해외 농지 확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단 한 문단. 3줄. 저는 그게 전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량 위기라는 거대한 맥락을 단 3줄로 처리했다는 것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하기 시작했죠. 2008년 세계 식량 위기. 클릭 한 번에 수백 개의 자료가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국제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밀 가격은 130%, 쌀은 217% 상승했어요. 주요 수출국들은 자국 우선 정책을 펼쳤고 인도는 쌀 수출을 금지했으며 러시아는 밀 수출에 40% 관세를 부과했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IT에서는 식량 폭동이 일어나 총리가 해임됐고 이집트에서는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다 11명이 사망했어요. 방글라데시 군대가 식량 배급을 담당했고 필리핀 대통령은 쌀 밀수꾼에게 사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량 자급률 26%. 곡물 자급률은 더 낮아서 5%도 안 됐어요.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수출국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정부 문서를 찾아봤어요. 국가식량안보비상대책,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장기 계약을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 그들은 생존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2천만 명이 굶을 수도 있다는 시뮬레이션까지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5년 전 제가 축소한 맥락이 이렇게 컸다는 걸 27세의 저는 알면서도 무시했던 걸까요? 다시 검색했습니다. 2008년 해외 농업 개발 사례. 중국, 사우디, 일본, 심지어 스웨덴까지 모두가 같은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식량 위기, 가격 폭등, 수출 제한, 생존을 위한 선택. 하지만 저는 그중 한국만 집중 조명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빅토르의 인터뷰 녹취록을 찾았습니다. 15년 전 그가 한 말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식량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협력을 제안했어요. 농업 현대화, 관계시설, 저장 창고, 도로 건설. 생산량의 50%는 현지에 남기고 고용은 현지인 우선으로. 다른 제안들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었죠.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제 기사를 다시 봤어요. 빅토르의 이 발언은 단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정부 고문은 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투명성 부족을 인정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술 협력은요? 현지 고용은요? 50% 잔류 조항은요? 저는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뺐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내용은 제 프레임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한국농업개발회사의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요. 제보자가 함께 보냈던 자료였는데 저는 읽지 않았었죠. 이제 읽었습니다. 연간 5천만 달러 인프라 투자. 현지 농민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보건소 건립. 수익의 30%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환원. 계약 조항에 다 명시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약탈인가요? 이게 신식민주의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국가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사우디의 에티오피아 계약. 생산량 100% 반출, 현지 고용 의무 없음, 인프라 투자 제로. 중국의 잠비아 계약. 토지 매입 형태, 환경 규제 면제, 이익 전액 본국 송금. 한국의 제안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99년이라는 기간은 길었지만 조건은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왜 저는 한국만 공격했을까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세계은행 보고서, 국제식량기구 분석, 학술 논문.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8년 식량 위기는 실제했고 해외 농업 개발은 여러 국가의 생존 전략이었으며 계약 조건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한국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고.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신식민주의라고 단정하기엔 복잡했다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한국은 토지 쟁탈 국가다. 이것은 신식민주의다. 마리안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정부가 왜 그 계약을 받아들이려 했는지 물어봤나요? 식량 위기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 신념에 맞는 사실만 골랐었고 나머지는 묻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새벽은 조용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섰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300명의 사망자, 군부 쿠데타, 실종된 학생들, 중국의 더 나쁜 계약. 그리고 제가 쓴 문장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식량 반출을 위한 장기 점유다. 한국의 신식민주의 야욕. 토지 쟁탈 국가. 제가 만든 프레임들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다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틀렸다고. 절차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투명성은 부족했어요. 현지 농민과의 소통은 미비했죠. 하지만 그건 정부의 문제였지 한국의 침략이 아니었어요. 식량 위기는 실제했고 해외 농업 개발은 맥락이 있는 선택이었으며 계약 조건은 다른 나라들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구조를 단순한 선악으로 바꿨습니다. 정부의 부패를 외국의 침략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이 폭발하면서 300명이 죽었고 군부가 집권했고 더 나쁜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썼습니다. 나는 맥락을 충분히 쓰지 않았다. 나는 복합적 구조를 단순화했다. 나는 정부의 부패를 왜곡 침략으로 번역했다. 나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 프레임이 폭발했다. 문장들이 종이 위에 쌓였습니다. 하나씩 쓸 때마다 제 확신이 무너졌어요. 15년간 쌓아온 정당화가 균열을 내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300명이 죽었고 정권이 바뀌었고 15년이 흘렀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가 다니고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알아버렸으니까요. 제가 만든 정의가 사실은 폭력이었다는 것을. 제가 쓴 진실이 반쪽짜리였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멈춰 섰어요. 이 프레임이 맞나? 이 맥락은 충분한가? 내가 무언가를 축소하고 있진 않나?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해졌냐고. 예전의 날카로운 헤일은 어디 갔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15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다시 프레임을 만들까봐. 다시 누군가를 죽일까봐. 다시 세상을 단순화할까봐. 그렇게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특종은 더 이상 터지지 않았고 상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다면. 트로피들은 여전히 책장에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먼지가 쌓였고 저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27세 에드워드 헤일의 영광은 42세의 저에게 수치였으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진짜 속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속죄의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어요. 저는 편집국에서 팬데믹 관련 칼럼을 쓰고 있었죠. 선진국의 백신 독점, 의료 시스템 붕괴, 불평등의 심화. 안전한 사무실에서 쓰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이 제안했어요. 아프리카 오지 의료 현장을 취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특히 그 섬나라 15년 전 제가 기사를 썼던 그곳.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건 기회였으니까요. 3주 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은 사라졌고 대신 무기력함이 감돌았어요. 택시를 타고 수도를 지나갔습니다. 거리는 초라했어요. 건물들은 낡았고 도로는 패였으며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군부 정권은 여전했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코로나는 이 모든 걸 더 악화시켰죠. 기사는 물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여기 왔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쁘다고. 한국 사람들이 떠난 뒤 중국이 왔는데 더 가혹하다고. 그리고 군부는 계속 집권하고 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기사가 만든 결과를 두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오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의료팀이 활동하는 곳이었죠. 비포장도로를 4시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작았습니다. 집 20채 정도, 인구 100여 명.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그곳에 임시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천막 2개로 이뤄진 간이 시설이었죠. 저는 천막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한국어. 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남성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현지어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있었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어로 물었어요. 기자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답했습니다. 에드워드 헤일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박준호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노동의 흔적이 느껴졌죠. 박준호는 환자 진료를 마치고 저를 천막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서 일한 지 12년 됐다고. 처음엔 단기 봉사로 왔는데 떠날 수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필요로 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냐고. 박준호는 웃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 하루 저는 박준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코로나 검사, 말라리아 치료, 영양실조 아이 돌보기, 산모 진료. 환자는 끊이지 않았고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없는데. 박준호는 밥을 먹으며 답했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가 있으면 치료하는 게 제 일이죠. 여기든 서울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수했어요. 계산이 없었고 프레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마을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박준호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현지어로 뭐라고 말했는데 통역자가 번역해줬습니다. 당신이 우리 손자를 살렸다고. 감사하다고. 박준호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어르신은 고개를 숙이며 떠났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저 손자가 누구냐고. 박준호가 답했어요. 작년에 말라리아로 위독했던 아이라고. 약이 없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수도까지 가서 약을 구해왔다고. 왕복 8시간 걸렸다고.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냥요.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전 저는 한국을 침략자라고 불렀어요. 토지 쟁탈국이라고 규정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12년간 조건 없이 사람을 살리는. 저녁에 박준호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하나였어요. 침대, 책상,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과 현지어 교재가 있었죠. 박준호가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15년 전 일을 아느냐고. 한국 기업이 쫓겨난 사건을.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토지 계약 파동. 당시 한국에서도 뉴스였어요. 그는 차를 따르며 계속 말했어요. 저도 그때 뉴스를 봤습니다. 신식민주의라는 프레임이 강했죠. 하지만 여기 와보니 다르더라고요. 다르다니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이 세웠던 관계시설이 아직 작동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었던 학교도 여전히 쓰이고 있고요. 농업기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방식으로 농사 짓고 있어요. 중국 기업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준호는 냉수 없이 계속 말했어요. 물론 계약에 문제는 있었겠죠. 99년이 너무 길다거나 투명성이 부족하다거나.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같이 땀 흘렸다는 걸.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거짓말했어요. 괜찮다고. 다음 날 박준호는 저를 한국이 세웠던 의료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수도 외곽에 있었는데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현지 의사들이 일하고 있었죠.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장비를 기증했고 기술을 전수했다고. 지금도 한국 NGO가 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코로나 때문에 더 바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저는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의료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환자들은 질서 있게 기다렸습니다. 15년 전 제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15년 전 그 사건 때문이었죠. 뉴스를 보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침략만 하려 했을까? 직접 와서 봐야겠다고. 그래서 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서 봤더니 복잡하더라고요. 선악으로 나눌 수 없었어요. 정부는 부패했고 계약은 불투명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박준호는 제 눈을 봤어요. 에드워드 씨, 세상은 프레임보다 복잡해요. 약자와 강자, 피해자와 가해자. 그 선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조금씩 양쪽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5년 전 마리안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15년 전 그 기사를 쓴 사람이라고. 한국을 토지 쟁탈국이라고 부른 기자라고. 박준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 이름을 검색해봤다고. 그래서 더 궁금했다고. 왜 이제야 여기 왔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도망치고 있었다고. 15년 동안. 제가 만든 결과를 보기 싫어서. 박준호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제 봤잖아요. 당신이 만든 결과도 그리고 당신이 놓친 것도. 그럼 이제 뭘 할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죠. 에드워드 씨, 당신은 펜을 가졌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쓰세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박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쓰세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프레임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정해두지 않았죠. 그냥 제가 본 것을 썼어요. 박준호의 12년 살아있는 관계시설, 여전히 쓰이는 학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썼습니다. 군부 독재, 무너진 경제, 중국의 더 가혹한 계약, 실종된 학생들. 복잡함을 복잡한 채로 썼습니다. 단순화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까지 썼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떨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15년 후,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 부제는 프레임은 폭발시키지만 진실은 설명한다였죠. 송고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15년 만에 제가 만든 프레임을 스스로 부수는 글이었으니까요.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제 경력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받았던 그 기자가 자기 기사가 틀렸다고 고백하는 거니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를 수 있었어요. 클릭. 기사가 편집부로 전송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 기사 진심이냐고. 15년 전 당신 특종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답했습니다. 진심이라고. 부정이 아니라 수정이라고. 편집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논란이 될 거라고. 비난받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써야 했다고. 일주일 뒤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1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저를 향한 폭발이었죠. SNS가 불탔습니다. 배신자, 위선자, 기회주의자.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15년 전엔 한국을 악마로 만들고 이제 와서 미화하냐. 또 어떤 사람은 물었어요. 돈 받았냐고. 저명한 국제정치학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에드워드 헤일의 변절. 그는 제가 15년 전 용기 있는 보도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뒤집는 건 저널리즘에 대한 배신이라고 썼어요. 예전 동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저는 조용히 나왔죠. 누군가 비난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당시 쫓겨났던 기업 관계자였습니다. 감사하다고. 15년을 기다렸다고. 저는 답장을 쓰다 멈췄어요. 감사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마리안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기사 읽었어요. 본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에드워드, 당신의 새 기사를 읽었어요. 15년이 걸렸지만 결국 당신은 봤네요. 세상이 프레임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아이러니하죠. 당신이 침략자라고 부른 나라의 언어를. 하지만 학생들이 많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 15년 전 우리는 한국을 몰아냈어요. 하지만 문화는 남았어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 의료팀이 무료로 진료해준 것을, 한국 기업이 세운 학교를, 한국 농업 전문가가 가르쳐준 기술을. 당신 기사가 만든 프레임은 정치를 바꿨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경험은 바꾸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워요. 군부 정권이 싫어하지만 막을 수 없어요. 에드워드, 당신은 이제야 진실을 썼어요. 늦었지만 안 쓰는 것보단 나아요. 용기 있었어요. 하지만 알아둬요. 300명은 돌아오지 않아요. 군부 독재는 계속되고 있어요. 당신의 새 기사가 그걸 바꾸진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당신은 거짓말을 멈췄으니까요. 마리안 드림.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처음 우는 것 같았어요.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었죠. 제가 한 일을, 제가 놓친 것을.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트로피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올해의 탐사보도상, 국제언론인 협회상,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기자. 저는 그것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창고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27세 에드워드 헤일의 영광이었지 42세의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주 저는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화, 아프리카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문화현상. 본문에는 마리안의 한국어 강좌, 급증하는 수강생, 한국 드라마 시청 모임, K-팝댄스 동아리를 담았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15년 전 정치는 한국을 몰아냈지만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선택하고 있다고.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수용이라고. 프레임은 정치를 움직이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더 복잡하다고.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놓친 게 이거였다고. 사람들의 경험, 구체적인 삶, 단순화할 수 없는 현실. 그달 말 박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 잘 봤다고. 이제 제대로 쓰고 있다고. 다음에 또 오라고.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가겠다고. 이번엔 기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편집국에서는 제 위치가 애매해졌습니다. 특종기자에서 칼럼니스트로 완전히 전환됐고 영향력은 줄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향력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복잡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다룰 땐 국가 안보와 인권을 동시에 썼고 무역 분쟁을 다룰 땐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담았어요. 프레임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떨어졌습니다. SNS 공유도 줄었어요. 하지만 독자 편지는 늘었습니다. 깊이 있다고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딸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 왜 상 받은 이야기 안 해줘요? 이번엔 저는 답할 수 있었어요. 그 상들은 아빠가 틀렸을 때 받은 거라서 그래.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도 틀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아빠도 많이 틀렸어.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거야. 딸이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안 틀려요.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 아빠는 계속 틀릴 거야. 하지만 이젠 인정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란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오래된 파일을 정리하다 15년 전 제보자의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익명으로 문건을 보낸 사람. 저는 그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제보자는 정부 내부 인사였습니다. 그는 부패를 고발하고 싶었다고 썼어요. 투명성 없는 정책 결정, 뇌물, 밀실거래. 하지만 제가 쓴 건 그게 아니었죠. 저는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 주소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15년 늦은 답장이었어요. 당신이 고발하고 싶었던 건 정부의 부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외국의 침략으로 바꿨어요. 당신의 용기를 제가 왜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지 않았거든요. 15년은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보냈습니다. 제 고백을 어딘가에 남겨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칼럼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사실은 설명하지만 프레임은 폭발시킨다. 저는 15년의 여정을 담았어요. 27세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고 약자와 강자는 명확하며 정의는 단순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침략자, 계약은 약탈, 저항은 정의. 그 프레임은 폭발했습니다. 제가 원한 것보다 훨씬 크게. 300명이 죽고 정권이 바뀌고 군부가 집권했어요. 저는 그걸 변화의 대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42세의 저는 압니다. 변화가 아니라 파괴였다고. 제가 무너뜨린 건 부패한 정권이 아니라 균형이었다고.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프레임으로 바꾼 순간 폭력이 시작됐다고. 15년 뒤 저는 봤습니다. 제가 침략자라고 부른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제가 약탈이라고 규정한 계약보다 더 나쁜 계약이 들어온 것을. 제가 구원하려 한 사람들이 더 깊은 억압 속에 사는 것을.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틀렸어요. 그리고 그 틀림은 3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자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드는 선과 악은 정말 명확합니까? 당신이 축소하는 맥락 속에 누군가의 삶이 있진 않습니까? 진실은 복잡합니다. 사실은 설명하지만 프레임은 폭발시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폭발을 원하는가, 설명을 원하는가. 저는 15년간 폭발의 대가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설명을 선택합니다. 늦었지만 멈추는 것보단 낫습니다. 에드워드 헤일 42세. 한때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던 기자. 이제는 세상의 복잡함을 배우는 사람. 칼럼을 송고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고요했어요. 15년 전 이 창가에서 저는 세계를 심판했습니다. 이제 이 창가에서 저는 제 자신을 마주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였어요.
다음 달에 올 수 있냐고. 새 진료소를 여는데 사람 손이 필요하다고. 저는 답했습니다. 가겠다고. 이번엔 펜이 아니라 손으로.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딸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는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빠는 세상을 바꾸려다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잘하면 말해줄게. 확신은 위험하다고. 프레임은 폭발한다고. 복잡함을 견디는 게 용기라고. 서재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노트에 썼습니다. 나는 펜으로 300명을 죽였다. 나는 프레임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다. 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장 위험한 건 악의가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15년이 지나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떨림은 제게 상기시켜주니까요. 제가 한 일을, 제가 져야 할 무게를. 저는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떨림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이 무게를 지고 가겠다고. 다시는 프레임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저는 42세의 밤을 보냈습니다. 15년 전 폭발시킨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설명하려 노력하는 사람으로.